영국에 시위 일어난 거 보셨을 겁니다. 국민 저항이 급증하고 웬만하면 잡아갑니다. IMF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태고 지금 나라 경영을 하지 않고 전쟁터만 계속 마크롱은 다니고 있죠. 부채가 100%를 넘는 수준입니다. 각국이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죠. 이 사람들 군대에 보내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잔인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형편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피해죠. 일단은 인구가 멸절되고 국가 기반이 붕괴됐고 국가 재건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가장 큰 게 뭔가일까? 그래도 네오나치가 잔존해 있으면은 이게 거의 시리아처럼 됩니다. 뭐 아이시스, 알카에다 이런 데가 막 HTS 이런 게 막 생기고 이렇게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E3, 우리가 E3라 그러면 유럽의 이제 3강이죠. 독일, 영국, 프랑스인데 이게 이제 미국하고 같이 반반으로 하다가 미국 없이 유럽 혼자서 전쟁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 세 나라 합치더라도 미국의 경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 나라가 거의 돈을 다 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쟁하다가 부담이 급증하고 있죠. 이제 독일을 보면은 러시아와 지금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러시아에 의존하다가 에너지를 의존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고비용 국가가 됐고 안 그래도 이제 녹색당이 들어가지고 원전을 폐쇄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에너지 값이 비싸게 됐어요. 원전 폐쇄하는 건 그냥 독일 같은 데서 굉장히 악수를 떴는데 어쨌든 그걸 이제 경쟁력이 하락됐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돈을 많이 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연금 삭감이나 복지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깎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국은 본래 뭐 제조업이 붕괴돼가지고 금융업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지금 브릭스 같은 데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매우 힘든 상황이죠. 금융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당 부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금 거래를 해가지고 중국 위안화가 거의 뭐 달러하고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달러를 이제 위협하려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죠. 뭐 아직까지는 달러가 흔들리는 수준은 아닌데 원체 달러가 이제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거의 휴지 조각으로 돼갈까봐 이제 좀 걱정이 되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만 그걸 이제 멀리 내다보면 그런 단계고 일단 지금 위안화 위상이 지난 3년 반 러우전 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영국에 시위 일어난 거 보셨을 겁니다. 국민 저항이 급증하고 극단적인 탄압을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잡아갑니다. 뭔가 약간만 이상한 행위를 해도 말만 해도 잡아가요. 프랑스는 지금 IMF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태고 지금 나라 경영을 하지 않고 전쟁터만 계속 마크롱은 다니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12여 년간 계속 공격을 했는데 지금 러시아는 프랑스에 뒤를 치고 있어요. 프랑스가 제국을 운영하는데 프랑스의 경쟁력보다는 아프리카에서 수탈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헬 지역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난 5월 달에 관심 있는 보셨겠지만 부르키나파소의 젊은 대통령 군인 출신이죠. 그 사람을 전성절 행사에 초대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과시를 했고 그 사람에 대한 경호를 북한군이 맡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700명인가 그렇게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거 정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루질 않아서 최근 업데이트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헬에서 프랑스가 거의 손을 떼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수탈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던 그 부분이 상당히 사라져가지고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담이 있죠. 예를 들자면 프랑스에 원전이 많은데 우라늄을 거기서 사 쓰는데 국제 시세의 100분의 1에 사가지고 엄청나게 자기는 가공해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다 자원 민족주의를 이제 선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못 사는 나라들이 그걸 국부의 원천으로 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탈하는 게 없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여튼 저게 요즘 끝나고 있는 이상한 징조가 보이는 것은 뭐 루브르 박물관 같은데 뭐 도난 같은 거 있고 그러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그러면은 프랑스가 나폴레옹 시절부터 다니면서 약탈한 것들 선전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물관 존재 자체가 자기 제국주의 시절에 어쨌든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그걸 이제 훔쳐간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과시하는 것은 국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거는 직접적이라기보다 상징적으로 마침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게 일어나서 그런데 이 세 나라가 독일을 제외하면은 전부 이제 부채가 100%를 넘는 수준입니다. 독일이 그래도 재정은 좀 건전해요. 지금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 이제 피해가 심한 데는 폴란드하고 이제 핀란드 그리고 발틱 3국입니다. 핀란드는 뒤늦게 나토에 가입해 있다가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를 끊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폭망인 상태고 발틱 3국은 이제 작은 나라니까 EU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가깝기 때문에 폴란드도 지원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런 거는 버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난민이나 이런 중동의 난민 옛날 부담 위에서 이게 또 하니까 각국이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각국의 지도자들이 민심 이반이 원체 커가지고 전쟁 이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 불만을 가장 피부로 느낀 세력이 젊은 남성이거든요. 이 사람들 군대에 보내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되게 잔인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형편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담은 분명히 트럼프가 푸틴한테 제안한 회담이거든요. 푸틴이 먼저 하자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먼저 하자 했어요. 그런데 푸틴이 응했다는 것은 분명히 푸틴이 수용할 수 있는 무슨 제안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아무 할 말도 없는데 만나자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유효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 한 것인데 그때 당시 그 말을 꺼낸 다음에 날짜는 확정 안 했지만 한 2주 있다가 만날 거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첫 주에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이제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먼저 만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통화를 하고 그리고 회담을 중단한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니까 젤렌스키가 이것 때문에 백악관을 갔거든요. 토마호크 때문에 간 게 아니고요. 부다페스트 회담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젤렌스키 배후에는 아까도 말한 대로 영국이 있고 영국이라 얘기할 때 영국 전체가 아니고 런던 시티 우리가 여의도 반만하는 게 있잖아요. 금융제국 그 런던 시티가 이제 여기에 배경에 있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가가지고 런던의 이야기를 전달했을 거다 트럼프한테.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말을 듣고 취소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이야기를 내 처음에 트럼프가 먼저 제안했고 푸틴은 좋은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자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시간 낭비다 해가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푸틴하고 트럼프는 아무것도 주고받은 게 없는데 취소됐다는 것은 누군가 다른 인풋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있은 사람은 젤렌스키밖에 없거든요. 젤렌스키가 영국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젤렌스키는 영국에서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체를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 영국 대사로 있는 잘루저니는 전 사령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MI6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영국은 거의 뭐가 나오지 않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셔야 좀 보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 게 뭔가니까 트럼프가 시간 낭비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게 취소가 아닌 연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대통령까지 협상하는 데는 그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러시아의 미국 러시아 회담의 대표 중에 하나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워싱턴으로 바로 지금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니까 트럼프가 제안한 뒤에 트럼프가 취소한 좀 이상한 것인데 이제 드미트리예프는 일단은 회담을 계속하기 위해서 뭔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그 사이에 제안했던 처음에 회담하자고 제안했던 그 이슈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고 전화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비밀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배후에 영국의 금융제국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정확하게 이 전쟁을 끝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에서 일단 중단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젤렌스키가 영국의 메신저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토마호크는 의도적인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냥 한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갑자기 이때까지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유럽에서 12가지 평화안을 제의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상 러시아의 항복을 요구하는 황당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금융제국이 협박을 한 걸 의심을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 뭔가 약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도로의 의심이 되는 이상한 부다페스트 회담 왔다 갔다 한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일단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해진 실제로 글로벌리스트라는 세력과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의 최대 적 중에 하나가 영국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영국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CFR이나 채텀하우스나 연준도 이제 트럼프가 공격을 하고 있죠. 이게 다 이제 영국의 금융 세력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젤렌스키가 트럼프와 만나는 그 전날은 젤렌스키를 빼고 우크라이나 대표가 만났고 그 다음 날은 젤렌스키가 포함돼서 만났습니다. 왼쪽에 락히드 마틴 같은 무기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트럼프 회담은 주목적이 아니고 실제 이 사항들은 무기상들하고 어떤 회담이 있었고 이틀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회의하고 본회의를 했다는 것인데 여기 무기상들이 등장하면 뭐가 중요한가 하니까 실제 돈이 오고 가는 것들이 대부분 저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군산복합제를 하면서 보통 공격을 할 때 전쟁이 일어나면 돈 버는 게 이제 군수업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군수업체들 소유자가 블랙락 같은 금융 제국들이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기를 사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무기를 미국 무기회사가 무기를 만들면은 만든 무기를 유럽에 팝니다. 그럼 유럽에서 그걸 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누가 됩니까? 유럽 국민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가서 무기를 사실상 사오는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뭔가 퇴짜를 맞아요. 그러면은 쪼로로 영국에 달려가요. 그럼 영국의 의지연합이 모여가지고 젤렌스키 지원하는 걸 결의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무대가 세팅되어 있는 거니까 젤렌스키는 막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가서 도와달라는데 미국에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와줘야지 어떻게 하겠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럽 국민들 세금을 타내는 거거든요.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세금을 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줘야 되는데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반복되는 펀드레이징 이벤트 작업으로 볼 수 있어요. 젤렌스키는 트럼프 회담에 이제 소박을 맞고 영국에 가면은 Coalition of Willing, The Willing이라고 의지연합들이 모여가지고 영국에 소집을 해요.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마크 루테 나토 사무총장이죠. 그래서 강대국들 다 모여요, 유럽에. 그래가지고 EU하고 영국은 같은 배를 타고 젤렌스키를 지원 패키지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각국에 가가지고 이제 의회 지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국은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EU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엄청나게 같이 다니고 있죠. 그 브렉시트 한 이유가 EU에 있으니까 이민들이 막 모여가지고 영국이 좀 힘들어지니까 일단 브렉시트 했는데 이건 이민보다 돈을 훨씬 더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E3라 그럽니다. E3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가깝게 지낸 역사가 있었는가?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뭡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있고 국민의 저항이 극심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20% 얻는 지지율을 얻는 지도자가 없어요. 모아봐야 50%도 안 돼요. 어쨌든 영국은 브렉시트로 EU와 결별했는데 이상하게 젤렌스키 지원은 모두 공감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단순한 눈으로 보면 안 되고 굉장히 깊은 뭐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정상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일단 순항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은 크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있는데 순항미사일이고 속도가 마 0.7 그러니까 우리 민항기 속도로 정도로 달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트 엔진도 좀 작고요. 그런데 이 토마호크는 해상, 공중, 지상 세 가지의 발사를 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함정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에 해상은 줄 수 없고 항공기도 시원찮으니까 지상 발사용을 줄 것입니다. 그 지상 발사용은 이제 그 타이푼이라 해서 큰 그 컨테이너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2023년도부터 개발하고 2024년도부터 미국에 이제 여러 개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지상 발사용을 줄 수 있죠. 토마호크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이게 이제 낮게 날거든요. 낮게 나니까 보통 대공 레이더들은 다 고고도로 향해 있습니다. 레이더의 사각 밑으로 날 수 있죠. 이걸 막으려면은 저고도 비행을 막으려면 공중에서 조기 경보기가 이제 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대공 레이더들이 고각으로 이렇게 쭉 하늘 높이 나는 것들을 이제 잡는 거라 치면은 저공으로 침투하는 것들은 공중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7737 이런 것들은 공중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잡으면 저고도라도 잡을 수 있는데 러시아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가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적어도는 좀 취약점으로 볼 수 있죠. 레이더 표적 근처에서 러시아의 방공무기는 우수하고 그리고 전자전 실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탄두가 이제 3,300파운드 정도 되는데 굉장히 무겁고요. 그리고 다양한 탄두가 가능합니다. 핵탄두를 실을 수 있고 과거에는 핵탄두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순항 미사일을 이제 다 폐기한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서로 검증하면서 배역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중거리 무기 협정 INF 그를 트럼프가 탈퇴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한 5, 6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미사일이 날라오면 러시아에는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저기 핵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불확실한 겁니다. 여러 가지 정도로 미국이 그 핵무기 버전을 저기 만들었다는 그런 증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안 만들었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걸 쏘게 되면 약간 이제 핵전쟁 이라는 어떤 문턱을 하나 넘어갈 수가 있어요. 러시아가 저것 때문에 핵을 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했을 때 반응하는 행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쉽게 핵전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게 아니면은 핑계를 댈 수가 있지만은 저게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게 이제 사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1,500km에서 2,500km짜리 그 버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저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쏘았을 때 러시아의 상당 부분의 표적들을 대부분 처리합니다. 러시아가 굉장히 땅이 넓지만은 이제 유럽 쪽이 상당히 많고 나머지 아시아 쪽은 인구 밀도가 되게 낮고 시설도 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1,500km 안에만 해도 많이 들어오고 2,500km까지 가면 거의 뭐 8, 90% 이상은 대부분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게 이제 항법이 지형 대조하고 디지털 매핑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지형 대조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내가 여기 발사하는 장소부터 표적까지 그 중간에 가는 여러 가지 경로가 직선으로 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웨이 포인트를 줘서 이제 경유를 하는데 자기가 비행하는 경로에 대한 지형 정보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걸 대조해 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방공무기의 위치 같은 것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위성에서 정보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표적 근처에 가가지고는 디지털 매핑이라 해서 DSMAC라는 장치를 가지고 표적과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성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위성 정보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성 정보가 굉장히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 분류를 할 때 대비 2급, 1급 비밀 그 다음에 그 위에 탤런트 키홀이라는 등급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소수 몇 사람들만 보는 그런 정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크라이나 사람은 비밀 인가도 해줄 수 없을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미국 사람들은 쏜다고 보는 거죠. 푸틴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를 쏘면 이건 미국이 직접 우리한테 전쟁을 하는 것이다. 대리전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사 과정을 잠시 설명을 하면은 발사 과정에서 뭐 발사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주로 함정에서 쏘거든요. 함정에서 쏠 때 이제 전술 장교가 이제 명령이 때려오면 함정을 깨워가지고 어쨌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걸 하는데 실제로 함정에 쏘는 사람들 하는 공격팀의 이름 뭔가 미사일 경로를 가지고 표적까지 가는데 첫 번째 웨이 포인트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걸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웨이 포인트까지 보내는 게 함선에서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웨이 포인트 가면 그 다음에 미국의 국가지휘당국 대통령하고 합참의장이죠. 그 사람이 최종 목표에 대해서 위성으로 인풋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쏘는 사람은 거의 정보가 없는 거죠. 최종 목표가 뭐다 정도는 알지만은 자기네들 컨트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이크오버를 이제 내셔널 코맨드 오소리티 거기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략급 상황에서 한다. 물론 뭐 합참의장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군 전투사령관이 할 수도 있고 위임받아가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는 것은 미국의 합참의장이 대통령과 결심해서 쏜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발사하는 데서는 거의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사일은 최근에도 좀 블락 3, 4, 5가 개발돼 가지고 이 무기는 80년대에 처음 개발된 거지만 최근에 맞게 좀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뭔가니까 항제밍 버전들이 있어가 GPS 제밍에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발사하고 난 다음에서도 15군데 표적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5개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로이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K9 같은 걸 쏠 때 우리가 포병할 때 TOT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제압하는데 한 발 한 발 이렇게 따콩따콩 맞춰서는 효과가 없고 한꺼번에 꼭 맞춰야 되는 그런 표적에 대해서는 여러 발을 동시에 이제 도착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병 같은 경우는 각자 계산을 해가지고 도착하게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이것도 그 비슷하게 미사일을 한 50발 동시에 쏜다 그러면 1번부터 50발까지 한꺼번에 50발을 못 쏘니까 한 발씩 이렇게 50번 쏘면은 번째에 기다리고 있다 50번째 발이 올 때 1번부터 49번이 동시에 이렇게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3,300파운드짜리 탄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위력적인 걸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큰 지휘소 같은 것들, 벙커 같은 걸 동시에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략적인 피해를 주는 전술적인 무기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운용하기는 뭐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때 가장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수십 군대 전쟁에 사용했는데요. 세르비아전, 나토가 사용했죠 그때. 그리고 이라크 침공할 때 2003년도에 사용했고요. 리비아에서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가다피의 방공망을 파괴했죠. 최근에는 시리아에서 사용했고요. 예멘 후티한테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형식상으로는 토마호크를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청한 것은 아닐 거고 트럼프가 이 카드를 그냥 들었다 였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러시아 공군 방어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사용하면은 러시아를 좀 곤란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이 좋아가지고 실제로 시리아에서 2017년도에 미국이 시리아에도 미국 기지가 있고 러시아 기지가 있는데 미국이 토마호크를 가지고 러시아 기지에서 기자 59발을 쐈는데 일단 39발은 아예 도착 자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러시아가 전자전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래가 그걸 가지고 이제 미 특수전 사령관 레이몬드 토마스가 시리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공격적인 전자전 환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뭔가 그러니까 똑같이 전자전으로 공중에 미아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오게 되면은 방공 능력을 때릴 수 있으니까 실제로 효과를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러시아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아니지만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그런 위험이 있죠.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쟁점인데 아까 요거는 이제 미국의 ISW라는 그 전쟁 연구소에서 나오는 표적입니다. 이 비슷한 걸 가지고 젤렌스키가 지도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 백악관에 가서 프레젠트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걸 보기도 싫다고 아까 처음에 중앙일보 나왔던 그런 기사 같은 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걸 사용하기 되게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를 쓸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트럼프가 흘렸다가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달려가 이렇게 하겠다고 막 이야기했다가 그걸 또 트럼프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보시면은 누가 요청하고 주고받은 것도 없이 트럼프가 말 띄웠다가 이걸 뭔가 만드는 형식을 했다가 안 하는 걸로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토마호크를 언급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하지 않으면서도 이 카드를 슬쩍 꺼낸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토에서는 마크 루테 사무총장이 트럼프 결정이 완전히 옳다라고 평가했고 실제로 토마호크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쓰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이 무기 하나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결정은 맞지만은 아마 트럼프가 그 카드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결국은 트럼프가 이걸 카드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토마호크는 젤렌스키가 요구했는지 불분명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던져봤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것은 뭔가 하니까 일단 러시아가 전장에서 이기고 있고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든 서방이 누구든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를 좀 밀어내야 되는데 아무 카드가 없는 거예요. 제재도 안 되고 전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항복할 수는 없고 이런 걸 끌고 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나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트럼프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예측 불가능성이잖아요. 트럼프는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면서 거의 또라이 같이 보이는 그런 것이 상대방한테 굉장히 큰 압박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카드를 실제로 사용했고 그 카드가 실제로 하나의 유효한 카드가 된 것이죠. 지금 카드를 사용해버리면 제가 아무 카드가 안 될 건데 슬쩍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상에서 트럼프가 요거는 약간 잘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